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학파들이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거짓 변수가 뭔지는 좀 알아야. 그러니까 GDP가 뭐가 GDP고 뭐가 GDP에 해당되는지 아는지. 그 다음에 누가 실업자고 누가 실업자가 아닌지. 저는 실업자고요. 네. 네. 그리고 뭐가 인플레이션이고 뭐가 물가 지수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요 거짓 변수에 대해서 좀 알 건데 사실 이 내용은 경제 원론에서도 충족되지 않아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경제 원론에서 이 내용만 공부해서로는 성적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더 깊숙하게 좀 더 배워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거시경제 학을 공부하는 거라면 대충 GDP가 뭐고 물가가 뭐고 그 정도만 알면 돼서 되게 베이스적인 것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거시 변수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변수는 GDP입니다. GDP는 왜 중요하냐면 궁극적으로 그 한 국가 경제의 규모, 생산 규모를 알 수 있어서 GDP가 제일 중요해요. GDP 약자는 뭐의 약자냐면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고 총 국내 생산, 총 국내 생산 이를 가르쳐서 GDP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의 의의는 그냥 국가 경제의, 국민 경제의 규모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GDP를 구하는 거예요. GDP는 사실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뭐가 GDP에 해당되고 뭐가 GDP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제가 끊어서 읽을 건데 끊는 그 마디마디마다 의미가 존재해요. 한번 끊어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그러니까 이 5마디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물론 뭐 여기서 또 모든이라고 끊을 수도 있지만 5개로 끊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면 이런 변수를 가르쳐서 유량이라고 합니다. 유량.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점,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실업 같은 거. 실업은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실업자고 누가 실업자가 아닌지 분석할 수 있어요. 지금 3시에 주가지수가 몇인지 그거 분석할 수 있죠. 주가지수가 몇인지를 일정 기간 동안 분석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 시점에 몇인지를 알면 되는 거니까. 통화량 지금 오후 3시에 전국에 원화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유량과 반대적인 표현으로 절량이라고 합니다. 유량과 반대로 절량이라고 해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를 절량이라고 하는데 GDP는 그와 반대로 유량, 즉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우리가 시점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흐를 유자고 이거는 저장 혹은 저수지 같은 거 생각을 해서 그 저수지 같은 거 딱 가둬두고 그 순간 딱 포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강물이고 이건 저수지. 그래서 보통 GDP는 분기별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대개 년 단위로 측정을 많이 하죠. 그리고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이게 사실 포인트인데 이거랑 이제 또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 GNP죠. GNP는 국민 총생산. 이거는 GDP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이 한 생산해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한국 GDP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생산을 하면 GNP로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GNP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걸 좀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 사람이 미국을 가서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 GDP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한국 GNP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요즘은 GNP라는 개념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국경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그 규모 자체를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제 개방경제 후에 더 커졌기 때문에 GNP는 요즘 거의 안 쓰고요. GDP라는 요소를 더 많이 씁니다.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생산된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생산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중고 제품이나 혹은 이전 지출 혹은 금융 시세 차이, 금융 상품의 시세 차이 그런 거는 우리가 GDP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로 중고 제품은 이해가 됐죠? 중고 제품은 생산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GDP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이전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전 지출이 뭐냐면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전 지출에 해당이 돼요. 뭐냐면 정부가 원래 정부 투자로 사용해가지고 뭐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연구 자본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런 정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그런 복지 서비스, 복지 정책을 위해서 그대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을 국민한테 넘겨주는 그런 걸 이전 지출이라고 해요. 이번에 그러니까 긴급재난금도 보면 원래 정부가 투자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국민들한테 돈 쓰라고 그대로 지출을 넘겨준 거잖아요. 이전시켜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지출 같은 경우에는 GDP에 전혀 포함이 돼서도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생산된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금융상품의 시세 차익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전혀 생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인데 여 같은 경우에 중간재가 해당이 안 돼요. 중간재는 제가 조금 이따가 밑에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다음에 시장 가치 우리가 GDP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몇 개, 컴퓨터 몇 개, 스마트폰 몇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화 혹은 달러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의 시장 가격을 다 곱해줘서 시장 가치로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최종 생산물이란 뭐냐라는 질문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만드는데 핸드폰 안에 이미지 센서 들어가야 되고 CPU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말 그대로 나사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기업에서 이미 생산을 했겠죠.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 삼성이 있으면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위해서 삼성이 구매를 했겠죠. 그리고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제품을 팔겠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그 전에 여러 제품들이 있을 건데 이런 제품을 가르쳐서 중간재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핸드폰을 팔면서 핸드폰 그 가격 안에 그런 나사의 시장 가치, 그 다음에 카메라의 시장 가치, 뭐 여러 CPU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 혹은 뭐 이미지 센서 기타 등등의 것을 이미 시장 가치가 이 핸드폰 가격 안에 내장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포함시켜서 GDP에 계산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우리가 카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GDP라고 최종 생산물이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하고 여기서도 계산해버리면 가치가 두 번 중복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중간재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최종 생산물의 가치 총합 그래서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뺀 양만큼 우리가 GDP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그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상품의 시세 차익을 금융상품이 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어떤 건 해당될 수도 있고 어떤 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금융상품이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닌데 되게 안 돼요. 되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안 돼요. 부동산에서 시세 차익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월세로 받는 건
그거는 임대 서비스를 줘가지고 내가 수입을 버는 거니까 그건 GDP에 포함이 되는데 거래를 하면서 내가 10억에 원래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이제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에 가면서 내가 이걸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내가 5억만큼 시세 차익을 얻었죠. 그거는 GDP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 중고거래랑 완전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주식도 원래는 내가 2,000원에 사서 2,500원에 팔면 2,500원에 누군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보통 포함을 시키진 않아요. 자기가 생산시킨 가치는 아니어서. 좀 이해가 됐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GDP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이제 3면 등가의 원칙인데 3면 등가의 원칙은 경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제 순환도? 사이클러스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우게 되는데 생산물 시장하고 요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서 넘어가면 이걸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자, 일단은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가 수요를 할 거고 C만큼 기업이 요거를 갖다 팔겠죠. 본인의 생산량만큼 갖다 팔겠죠. 그리고 기업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 혼자서 모든 걸 다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말로 삼성이 휴대폰을 만들고 싶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지 센서부터 만들어가지고 나사 받고 그거를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요소,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 대표적으로 노동, 그리고 자본, 그리고 토지, 기타 등등의 생산 요소들이 필요할 건데 그것을 이제 수요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게가 공급을 하겠죠. 그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게가 수요자였다면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자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Y만큼 생산을 했다 칩시다. Y가 앞으로 GDP의 약자예요. 정확하게 무슨 GDP의 약자냐면 실질 GDP의 약자인데 실질 GDP가 뭔지는 이걸 다음에 바로 설명할 거니까 거기서 부족하고 이 Y만큼 생산을 할 거예요. 우리는. 자, 이 경제에서 이만큼 생산을 하면 이거를 그냥 가게가 모든 제품을 시장에서 균형을 맞아가지고 다 소비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 가게가 수입을 돈을 내겠죠. 거래를 해서. 그러면 기업은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생산 요소들을 사용을 했으니까 본인의 수입을 가지고 생산 요소를 분배를 해야겠죠.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마땅한 생산 요소의 분배를 거쳐야 될 겁니다. 노동 같은 경우는 임금,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자,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대, 그 다음에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윤, 그런 것들에 해당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요소시장에서 공급자는 가게니까 이 모든 요소에 대한 이 대가를 다 받는다면 궁극적으로 가게가 다 가져가겠죠. 그 수입을.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게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표를 보면 첫 번째 생산 국민소득이 있고 두 번째 분배 국민소득이 있는데 그래서 생산을 해냈다면 그리고 시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균형 시장이 존재한다면 궁극적으로 가게가 기업이 요소시장에서 요소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다 나눠줄 테니까 가게가 그걸 다 수입으로 얻을 거고 그래서 이 생산량과 가게가 얻는 이 수익이 분배 측면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출 국민소득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만 소비하지는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부도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로 넘어갔는데 논에다가 저기 필기로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작성해서 문서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건물 짓고 책상 사고 여러 기자재들을 사야 그 건물들이 돌아갈 테니까 정부가 정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 시스템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요를 할 거고
그리고 기업도 필요하죠.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기업 아까 여기 핸드폰 한 것처럼 기업이 자기 회사에서 뚝딱 물건을 다 만들진 않잖아요. 분업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니까 나사나 뭐 이미센서나 그런 건 다른 기업에 수주를 맡기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소비는 크게 세 주체가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출국민소득에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비는 전체적으로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거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공급한 양만큼 다 소비를 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국민소득하고 분배 국민소득하고 지출 국민소득이 같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세 개의 측면이 모두 다 같기 때문에 삼면등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GDP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명목 GDP랑 실질 GDP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명목 GDP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GDP라는 개념 자체가 그 해 시장 가격의 시장 가치로 우리가 판단하기로 했죠. GDP 정의 아까 시장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DP의 개념 자체가 일단은 예를 들어서 T기, 그러니까 T의 기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T기의 가격과 T기의 수량을 곱한 걸 명목 GDP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GDP를 구하는 방식이 명목 GDP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 가격이 T기의 가격이 100이라고 쳐요. 그리고 T기의 생산량이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해 T기의 그 국가의 GDP는 명목 GDP는 만인데, 자 T1기로 한번 가봅시다. T1기로 가서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120만큼 뛰었어요. 그러면 GDP가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GDP 하면서 맨 첫 번째로 드렸던 설명이 궁극적으로 GDP를 왜 중요시 여기냐면 그 국가 경제의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GDP를 본다고 했는데, 이건 국가 경제의 규모가 전혀 늘지 않았는데 가격이 뛰어가지고 GDP가 늘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고자 실질 GDP라는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질 GDP는 기준연도를 예를 들어서 그냥 T기라고 할게요. 여기서 그러면 기준연도에서는 명목 GDP랑 실질 GDP가 같은데 명목하고 실질이 그대로 있다고 치면 명목은 그대로 그 T1기에 T 플러스 1기의 가격을 그대로 곱해준다면 그 해의 시장 가치를 곱해주지 않고 기준연도를 얘로 고정하면 기준연도의 가격을 곱해서 우리가 GDP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제가 얼마만큼 규모가 커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GDP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고, 보다시피 아까 봤던 것처럼 명목 GDP로 GDP의 성장률을 알게 된다면 뻥튀기가 되니까 가격 변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질 변수를 놓고 볼 거고, 실질 변수의 변화율만큼 경제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됐죠? 경제 성장률 중요합니다. 경제 언론 같은 데서 무조건 대단한 문제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자, GDP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나요? 질문. 그 다음에 뭐 경제 언론에서는 이거 말고 되게 다양한 거 배웁니다. GDP는 뭐가 문제인가? 이번에 호우 났죠. 이번 8월에. 지금도 아직 장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장마가 생겨서 이제 막 물폭탄을 맞아가지고 피해를 여러 군데가 봤어요. 뭐
짓는 그런 것도 그렇고 도시도 막 포털 같은 거 되게 많이 생겼고 네, 되게 많은 피해를 많이 봤는데 뭐 여기 잠수들 같은 것도 잠겨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 다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강변도 다 치워야 되고 그런 거 사용은 그런 거 이제 치우는 비용도 GDP에 포함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그런 거 다 복구하러 작업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어떤 서비스 같은 거 사용하면 GDP에 포함됩니다. 놀랍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GDP는 이제 뭐 군대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할 수 없다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GDP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국가 경제 규모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 국가 경제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GDP라는 변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변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갈 거는 이제 물가인데 물가는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가면 돼요. 사실 경제 원론에서는 물가 지수에 뭐가 있는지도 배웁니다. CPI가 뭐고, GDP 디플레이터가 뭐고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 세 개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되면 되고 사실 이 세 개도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합니다. 경제학자들도. 어차피 그놈이기 때문에 네. 자, 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이에요. 네, 전체적인 물건의 가격, 그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레벨 자체를 그냥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가 지수는 인덱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수 같은 게 붙으면 무조건 기준이 100인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 연도가 100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연도에 물가 지수가 120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가 그 전 연도보다 물가가 20만큼 더 늘어난 거죠. 20%만큼 늘어난 거죠. 이 20%를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 물가 상승,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물가 상승을 조금 얘기하는 편이 좀 더 강한데 뭐가 됐든 물가 상승한 거니까 이해가 됐어요? 물가가 있고 물가는 그냥 물건 가격 자체다. 그 프라이스 레벨이다. 그 다음에 물가 지수는 그 프라이스 레벨을 예를 들어서 물가가 50이었고 1년도에는 60이라고 하면 물가 지수는 120이 될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100이면 이게 120이 돼야죠.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상승률이 20%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인플레이션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구분할 줄 알겠죠? 네. 그럼 되고 이제 물가 지수에 이것만 이제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데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GDP 디플레이터는 를 뜻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얘가 아까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죠. 기준 연도를 0이라고 칠게요. 여기서 그 다음에 명목 GDP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차이가 얘네들의 차이만 있죠. 얘네들은 다 약분해서 날아간다고 치면 궁극적으로 남는 게 P0랑 PT밖에 없거든요. 이게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인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물가만의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물가 지수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 물가 지수 되게 많아요. CPI도 있고 PPI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 다음에 걔네들의 차이점도 있고 뭐 파시 지수, 뭐 라이파이 지수 뭐 되게 많은데 중요하지 않고 우리 물가 지수가 이렇구나 정도만 알면 되니까. 물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왜 물가를 중심으로 알아야 되냐면 물가를 가지고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나누기 때문이에요. 아까 본 것처럼 GDP도 가격 변수가 그 해의 가격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명목 변수를 보는 거고 가격 변수가 그 해의 가격 변수가 아니라면 실질 GDP로 보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이제 정의를 한번 읽어볼 건데 명목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서 당일 연도의 가치가 여기에 포함되는 그러한 변수들을 가르쳐서 명목 변수라고 할 거고
근데 실질 변수 같은 경우에는 재화 또는 실질 단위로 나타낸 변수로서 기준 연도를 설정하고 그 기준 연도의 가격과 그 다음에 수량은 그 당일 연도의 수량 같은 걸로 계산을 하는 그런 걸 비교로 해서 가치를 뽑아낸 변수를 실질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밑에 이제 식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한번 읽어보면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도출은 하지 않을 거고 궁극적으로 미시경제학 같은 거 배우는 사람들 알겠지만 우리 그 다기가 모형할 때 1기에 소비하는 게 있고 2기에 소비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1기에 소비하는 게 있고 2기에 소비하는 게 있으면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율로 나눠줘가지고 이 가치를 지금 할인율로 해가지고 할인으로 나눠버려가지고 가치를 더해서 우리가 소득으로 판단하잖아요. 이 집 배우는 사람들은 알 텐데. 그래서 미지 안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1기에 소비할 양이고 이게 2기에 소비할 양인데 내가 2기에 100만 원만큼 쓴다고 해도 현재 가치로는 2기에 100만 원이 지금의 100만 원 아니라고. 그래서 할인율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실질 변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현재의 가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격 변수들을 다 나눠준 거거든요. 가격에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식인데 일단은 앞에 실질 이자율이 있고 요거를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고 할 거예요. 약속이에요. 물론 강의마다 교재마다 그 다음에 뭐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걸 실질 이자율로 할 거고 요거를 명목 이자율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파이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real interest rate. 그래서 아니고 이거는 그냥 interest rate 해가지고 이건 I라고 생각하고 명목 이자율. 네, 이거는 인플레이션율은 대부분의 아니 모든 책에서 다 파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이 왜 도출이 되는지는 도출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하는 건 아니니까 왜 이 식이 뭐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식의 의의를 먼저 의의점 한번 시사점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받는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연 이자율로 예금을 5%를 받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T기에 있었는데 내년 T1기에 갔을 때 나의 돈이 5%만큼 증식이 되어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명목 이자율이 5%라면.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3%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미래에 100만 원만큼 된다고 칩시다. 95만 원이 있어서 100만 원만큼 있다고 칩시다. 좋아요. 좋은데 이 100만 원이 궁극적으로 100만 원 현재의 100만 원만큼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현재 가치로 따라봤을 때 97만큼밖에 소비를 못해요. 정확하게 뭐 따지자면 100에서 100으로 갔을 때 103 이게 제일 정확한 수치긴 하지만 뭐 이거랑 거의 이제 소수점 차이가 안 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밖에 아니 92, 90, 아니 102만큼만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내 자산을 증식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얘가 나의 자산을 감식하는 효과가 있어서 내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내 실질적인 이자율은 2%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목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만 있으면 실질 이자율을 되게 손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되게 깊은 얘기고 앞으로 거시경제학을 제가 8회차 진행하면서 아마 제일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정확하게는 이런 첨자가 들어가야 돼요. 위첨자로 E가 들어가야 되는데 E가 뭐냐면 expectation이라 해서 기대를 할 겁니다. 자, 아까 이렇게 가는 거 내가 지워버렸는데 방금 전에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T기에서 T1기로 갈 때 내가 내후년에 받을 돈을 예상을 하는 거지. 그거를 그때 가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T1기 가가지고 영국이자율이 이거였고 인플레이션율이 이거구나. 그래서 실질이율이 이거였구나. 그런 식으로 계산 안 하잖아요. 내가 예금 같은 거 넣을 때 T기에 결정을 해서 넣지 이때 결정해서 넣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은 이 기간의 물가의 변동에 따른 건데, 왜냐하면 물가 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P를 물가지수라고 하면 그 년도에 물가지수에서 전년도 물가지수에 빼고 그거 해가지고 배분 못한 건데, 그러면은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 그걸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거시경장 맨 처음에 할 때 완전 예견했죠. 그게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예측하면은 내가 실제 인플레이션율이랑 내 기대했던 인플레이션율이 같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예측을 한다면. 그게 장기적인 관점이었던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대쪽 오차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인플레이션율이랑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식의 원조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이 익스펙테이션에 들어가 있는 식이.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궁극적으로 예측 오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단기에서도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0이나 혹은 파이 같은 걸로 가정을 해서, 혹은 뭐 1이나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숫자들로 가정을 해서 되게 많이 계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자들도 똑같아요. 네, 편한 거 하려고 그러지 어려운 거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인 식은 우리가 이제 거시 경작을 한다면 이 식은 파이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기대하는 물가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식을 가르쳐서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고, 피셔 방정식이 아마 1930년대인가 40년대 만들어진 식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변수로는 실업인데, 실업은 이제 인구를 구분해야 되고 고용 지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업의 종류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필기할 게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인구 분류를 일단 보면, 봅시다. 일단 전체 인구가 있죠. 전체 인구 중에 제가 이거를 이제 GDP나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측정을 하는데, 실업만큼은 통계청에서 측정합니다. 근데 통계청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그냥 전화를 했어요. 전화로 측정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일단 물어봐요. 일단은 네가 15살보다 많니? 일단 네가 노동할 수 있는 인구니? 그것부터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있으면 네가 노동할 수 있는 인구니? 그걸 이제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하고, 노동 가능 인구를 먼저 추려요.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너 이번 주 동안, 그러니까 15일, 오늘부터 15일 전 안에 일주 중에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너 돈 받고 일해봤어? 그러면 취업자예요. 너 돈 받고 일 안 했어? 그런데 너 가족이랑 같이 일해? 너 가족이랑 같이 일해서 일주일에 18시간씩 일해? 그러면 그것도 취업자예요. 그건 가족, 생계? 기업? 그런 거니까. 가족이 같이 사업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취업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 아니야? 그러면 아닌데 너 최근 1개월 동안, 4주 동안 구직 활동 한 적 있어?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뭐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본 적 있어? 그런 거 뭐 계속 원서 같은 거 넣어봤어? 넣어봤어 하면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안 넣어봤어 하면은 비경제 활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거는 그냥 프로세스니까. 요걸 취업자라고 그러고, 거기서 아니요라고 했는데 내가 구직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실업자고, 구직 활동조차 안 했다라면 경제 활동 인구로 쳐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경제 활동 인구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취업자나 실업자는 우리가 이제 개념을 이제 알았으니까 됐는데, 비경제 활동 인구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주부, 학생,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직 방년자, 즉 백수 같은 사람은 내가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제 구직 방년자 혹은 실망 실업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그 고용 지표 바로 밑에 있는 것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일단 경제 활동 참가율 뭐 그건 쉽고 실업률도 쉽고 좋은데 취업률을 잘 보면 취업률의 분모가 뭐죠? 경제활동 인구예요. 레이버 포스가 경제활동 인구인데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가 취업률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취업률 더하기 실업률은 항상 100%가 나와야겠죠. 항상. 왜? 분모가 같고 그러나 분모에는 이 두 가지밖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니까 실업률이 5%면 취업률이 95%여야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실제 실업률이 5%를 채 넘진 않아요. 전체 실업률이. 근데 우리나라 전체 취업률이 95%나 돼요. 취업률 자체는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는 이게 좀 많이 좀 불화가 들어간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숫자로 고용률이라는 지표를 써요.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를 가리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률 같은 경우는 75% 정도 유지를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75%, 80% 정도 유지를 할 텐데 그래도 낮은 편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유럽 같은 데는 실업률이 11%예요. 실업률. 동유럽 국가는 실업률이 15%.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하여튼 취업률이라는 그런 보완적인 그런 성격으로 고용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게 되고 실업의 종류만 하면 이제 경제 기본 변수에 대해서 기초가 끝나게 되는데 실업의 종류를 일단 보면 첫 번째로 일단 자발적 실업이 있고 두 번째는 비자발적 실업이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 실업은 뭐냐면 대표적인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찰적 실업이 뭐냐면 내가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좀 더 다른 직종으로 가고 싶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직종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그 회사는 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실업자 있는 그 구간이 내가 자발적으로 했고 내가 다음 직종으로 넘어가기 위한 실업이기 때문에 그런 실업을 일으켜서 마찰적 실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실업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경제가 좋건 나쁘건 항상 존재하는 실업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자 하는 그런 실업률은 언제나 늘 발생하겠죠. 일정 부분만큼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포함하기에는 좀 어렵죠. 전체적인 그런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늘어날 실업률도 아니고 경제가 좋다고 해서 줄어들 실업률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업률을 일으켜서 자연 실업률 그리고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은 어쩔 수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거는 우리 국가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실업률이 아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비자발적 실업에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구조적 실업하고 경제적 실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계절적 실업도 있는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는 교재마다 교수님마다 조금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업 구조가 노화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도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의료 산업 같은 걸 의료 그런 모피 그런 거 만드는 그런 산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현재 2020년에는 조금 기술이 좀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산업은 아니잖아요. 이런 산업에 계속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산업이 계속 망하고 궁극적으로 고도화된 기술로 자리 잡힌 그런 산업들이 궁극적으로 퍼질 텐데 그런 산업들로 계속 이전을 하는데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실업이 발생하지 않냐라는 설명도 있고 아니다. 최저 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조라든지 노동조합 혹은 효율임금 이런 경제적인 그런 정책들 그 다음에 수단들 때문에 구조들 때문에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설명하는 책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도 분명 자발적인 실업은 아니니까 비자발적 실업이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경기적 실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느냐, 돈을 적게 벌어서 적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차이라고 보는 관점이 경기적 실업이고, 실업의 종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찰적 실업만 자연 실업률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회차의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이제 거시 경제를 쌓아온 이런 기본적인 역사와 그 다음에 각 학파의 기본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